그 남의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줘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드디스크의 소유권은 정경심 교수에게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정 교수 본인의 허락 없이 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입수했으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증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게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막 나가도록 누가 그렇게 조장했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저렴한 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도 결국은 이렇게 볼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결국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지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 인민재판을 또는 여론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가 대단히 정직하지 않고 문명사회답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거의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법무부는 또는 검찰 스스로도 네. 피사실 공표는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공표나 공보 수사기관의 내 언론 공보 행위에 대한 여러 규칙을 만들고 이런 시도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고요. 이미 지금도 법원하고 검찰 내부에 그런 수사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그런 규칙이 있어도 지금도 검찰이 그 자기 스스로 마련한 규칙도 다 어기고 지금 막 풀리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면서 이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대단히 제가 보기로는 잘못된 이제 견해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보고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해서 그럼 뭐를 달성하고자 하느냐? 보통은 이제 피의자의 명예, 뭐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이 잘못 설명하는데 피의자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수사 중인 사실이 막 보도가 되면 결국은 인민재판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론재판, 언론에 의한 재판이 벌어져 버리니까 사법제도의 존엄, 결국은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강력한 국민의 확신에 자기가 그걸 뒤집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판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너무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판사가.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 확실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미리 이루어져 버리면 이거는 알 권리도 아니고요. 사법제도를 완전히 그냥 서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최종적으로 판사의 결론이 형성된 여론과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에 다르면 이제 그 다음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완전히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어렵죠.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가거나 내지 그러니까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개가 돼야만이 그런 어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왜곡이라든지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거는 무한정 끝까지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재판이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만 금지를 해야 된다. 뭐 법전에는 공소가 되기 전까지 막 보도되는 거를 금지해야 된다. 공소 제기 후에는 보도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이 무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보도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반대 방향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언론이 수사의 방향에 혼수를 두고 언론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의 사법화 네. 또는 사법의 정치화 네. 그거를 막을 필요가 대단히 있다. 네. 이거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미리 보도돼 버리고 나면 사법부가 네. 이래 판결해도 욕먹고 저래 판결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벌받는 건 전부 박수치지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처벌받으면 사법부 나쁜 놈이다, 사법부가 썩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사법부가 제일 큰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연결한 김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두루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이게 이제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검찰 개혁의 항목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 맨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 개혁 조치가 일단 뭘까요, 교수님? 지금 검찰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할 수 있겠어요? 뭐 앞으로도 개혁을 시도하려는 장관이면 네. 검찰이 완전히 이렇게 공격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항목은 네. 수사권하고 네. 기소 제기권을 좀 분리해서 네. 각자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거는 네. 세계의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네.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검찰이 힘을 빼야 된다, 권한을 빼야 된다, 큰 방향은. 너무 남용의 우려가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매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석 연휴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민심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아무래도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제1의 화두는 역시 조국 이분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심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걸 한번 좀 콕 찍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은 네. 잘 세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름달이 됐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보름달이 된 네, 거죠. 지금 배종찬 소장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배종찬 소장을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창도 열렸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네. 주기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접하지만 빅데이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여론조사는 이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성 네. 또 객관성 있게 질문하고 응답받는 여론 수렴 방법이라면 네. 빅데이터는 묻지 않고 분석을 하는 방법. 네네. 인터넷은 이제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 이 빅데이터 엔진이라고 해서 이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네. 이제 말하지 않는 무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김종배 진행자께 배종찬 소장을 좋아하느냐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론조사만 보면 그걸 안 물어봐도 주변 정황을 봤을 때 네. 아예 당연히 좋아하지 주변 정황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방식. 왜 답변을 강요하세요? 아무튼 네. 아무튼 빅데이터 방식. 네,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네. 주변의 간접적인 정보들을 가지고서도
김종배 진행자가 배동찬 소장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해내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방식. 그러니까 빅데이터 엔진에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언급량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조국이라는 키워드하고 세트를 이루는 다른 단어가 뭐냐? 연구하는 거. 이거 연관어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긍부정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감성 되는 분석까지 이루어지죠. 그럼 이게 인터넷상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넓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또 집어넣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정부 문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잘 못 보거든요. 또 한 번에 이 내용을 분석하기도 힘든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텍스트화해서 예. 심지어는 음성 파일까지도 이게 분석 가능한 게 빅데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인터넷, SNS 이런 거 다 막나해서 가능합니다. 야, 네. 그거를 그냥 그 엔진 돌리면 그냥 확 쫙 다 네. 나와버리니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상당히 여론을 수렴하는 진일보한 예.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진이 네. 엄청 비싸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는 걸로 다 나왔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야. 심지어는 CNN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CNN을 싫어하는데 결과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더 많이 검색되고 빅데이터상 온라인을 지배한 트럼프가 결국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그 키워드 그게 물론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사건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은 걸로 그냥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관심도가 높아야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 궁금한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제까지 분석을 하신 거죠? 밤 12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좀 네, 추이를 좀 예. 빅데이터 알려주시죠. 분석 도구인데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한 달간 조국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명된 것 지난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명되고 난 이후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잠잠합니다. 이 빅데이터 공간이. 네. 그런데 8월 17일 잔여 의혹이 확산되면서 응급량이 급상승합니다. 네. 그로부터 또 일주일 단위입니다. 8월 27일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이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8월 27일에 네. 아마 그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네. 딱 그때죠. 그때였습니다. 네. 빅데이터상 언급량의 정점을 이루는 건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6일이었습니다. 아 청문회 있던 날? 청문회가 있던 그때가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 예. 산 정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9일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에는 빅데이터상 가파른 또 하락세를 보입니다. 아쫙 빠집니까? 관심이 좀 덜해지는 거죠. 언급량이 아니, 줄어듭니다. 임명했으니까 예.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추석 다음 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14일 날 오촌 조카의 체포했습니다. 네. 이때 또 반짝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그 조국 장관 관련한 빅데이터 민심이 가장 크게 변한 시점 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8월 27일 네.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 감성이 가파른 하락을 합니다. 부정 감성이 뭐예요? 부정 감성은 주로 연관된 내용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단어들도 그렇고. 연관어가 주로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근데 연관어. 압수수색이 되고 나니까 바로 어떤 내용들이 조국 힘내십시오. 네. 조국을 지키자는 내용들의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인터넷 실시간 그렇습니다. 검색어. 실검 1위 대전 예.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제 부정치금 장관이죠. 예. 감성이 가파른 하락을 하게 되고 9월 9일 대통령 임명 직후에도 부정 감성이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임명했잖아. 이제 좀 그만해. 네. 라는 형태의 이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예. 이게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예.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조국 힘내십시오. 네. 정치 검찰 아웃 등의 지지성 이제 실검 1위가 등장하는데 이때 부정 감성이 검정 감성보다 계속 높았는데 격차가 가장 줄어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정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가장 좁혀집니다. 음. 바로 이 조국
기자 간담회인데. 예. 그래서 이 간담회를 한 것이 빅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빅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네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게 실증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보면 내용들이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게 아직까지 완벽한 단계까지는 물론 분석이 아니더라도 네. 부정이 계속적으로 높았는데 이때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바로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이달 2일이었죠. 네. 바로 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연관어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니까 가장 그 조국 장관 하면 떠오르는 연관어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네, 물론 조국 장관하면 떠오르는 연관은 김종배 진행자도 아니고 배종찬 소장도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전혀 상관없고요. 네,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그렇군요. 검찰이 연관으로 가장 높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검찰. 한 달간의 분석인데 예.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중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또 딸과 관련된 연관어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딸에 대한 의혹 해소가 여전히 일정 부분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연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대통령의 연관 정도가 얼마나 앞으로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빅데이터 상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어찌 검찰이라는 연관어와 대통령이라는 연관어는 서로 그 반대점에 있으면서 네. 상호 견인하는 그렇죠.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보면은 예. 이 연관어가 검찰이 가장 많고 네. 검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딸. 음.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대통령이 연관되는 정도가 앞으로 더 높아지면 이건 한 달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네. 점점 더 높아지느냐 이 추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후에는 연관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가능한 거고요. 부분이죠. 그렇게 네. 봐야 되는 네.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고 무슨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사실 이제 이게 좀 그 더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앞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네. 빅데이터 감성 분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장 구성, 문맥 해석 등으로 근데 긍정과 부정을 모두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든 수준인데 네. 근데 부정 표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부정 감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감성 분석의 단어들을 보면은 부정 감성으로 의혹, 네. 불법, 네. 특혜, 허위사실, 부정입학.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단어들은 그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도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네. 네. 음. 그리고 긍정 감성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 이런 감성어들은 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티즌이나 SNS 이용자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서 조국 네. 검색을 하거나 어떤 뭐 트윗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검찰 기사를 보고 거기에 네. 있는 단어를 따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앞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어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긍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좀 그 잡힙니까? 심지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 진영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 빅데이터와 여론조사가 다른 이유는 빅데이터는 직접 질문이 아닌 간접 분석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 순위는 낮으나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빅데이터 결과만으로 조국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연결 정도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상호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같이 봐야 된다. 네, 같이 보는데 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서로 간 대통령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지지층이 중첩되는 모습 그리고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라앉는 변곡점이 주로 대통령과 관계되는 이슈일 때 네.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인 것을 보면 아이씨, 대통령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부터 부적합하다라는 평가라든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쭉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다시 이제 그 반전이 나타나는 게 대통령 지지율
정치의 어떤 수렴에 관한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와 조국 후보자, 지금은 장관인데요, 이 찬반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 지금 유튜브로 신정성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빅데이터하고 매크로가 어떻게 다르냐고. 아유, 완전히 다르죠. 네, 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빅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를 네, 이 엔진을 통해서 특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매크로는 어떤 거냐? 어떤 검색어가 부각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크로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검 1위를 만들어낸다. 이럴 때 방식이 주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또 하나는 기계적인 조작 방법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러니까 예를 같은 들어서 행동을 그러면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매크로 조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매크로 조작 결과의 그 양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엔진들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매크로의 움직임을 또 발견해내는 엔진까지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기술이 혁신되면 혁신될수록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더 정교해진다. 정교해지는 거죠.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추이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근데 이게 빅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것도 신문, 방송, 보도고 일정하게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산데 아직까지는 좀 분석이 힘들죠. 그렇기는 한데 네. 어떤 경향의 차이는 있는지는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문 기사가 얼마만큼 어떤 내용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이 기사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도 영향을 받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신문 기사 네.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진보 성향 신문 기사. 그래서 보수 성향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 조선, 동아, 중앙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진보는 또 한겨레, 그리고 경향, 예. 또 한국일보. 예. 근데 보수 성향 신문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해봤더니 지난 한 달간 주로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자녀 의혹에 집중돼 있고, 네. 주로 학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또 부각되는 걸 분석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또 입시와 장학금에 집중, 특히 제1저자 문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검찰 수사 쪽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그 다음에 한국일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문 기사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진보 성향 이 신문은 이슈는 동일하지만 다루는 비중과 키워드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교 이름은 동양대를 제외하고는 언급 빈도가 보수 언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은 보수지보다 더 많이 취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신의 이념 성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네. 지지정당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딱 세밀하게 분석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아직까지는 총량 분석 중심인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도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럼 앞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럼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재미있는 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로 조국 장관이 많이 언급이 됐냐면 네. 김치, 감기, 치킨 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김치, 감기, 치킨 이런 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많이 언급되는 오. 그런 검색어들이거든요. 네이버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지난 한 달 동안 감기, 치킨, 김치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관심사였다. 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앞으로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답변을 예상하는 사회적 바람직 현상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답변할 때 좀 바람직한 답변. 그래서 심리적 경향을 간접 분석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가 앞으로 여론을 분석하는데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종종 모시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타나는 인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선택한 캐딜락 2019 에스컬레이드 9월 한 달 독보적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럭셔리 트림 기준 100대 안정, 산소금 0%에 4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치 1125만원 주유비 지원. That's why it's the one and only Prestige SUV 2019 Escalade Cadillac.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사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넥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 원금 1,0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원산지 잘 확인하고 드시나요? 더 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생산자의 양심에 맡겼던 원산지 표기. 이제 원산지 인증 마크로 안심하세요. 가족과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인데요. 날씨가 궁금합니다. 기상청에 연결하죠. 이온 리포터. 네, 서울은 구름이 좀 많죠. 기온도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아서 서울이 현재 21.1도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낮은데 평년보다 대체로 높아서요. 서울, 전주 29도, 강릉 25도, 대구, 부산 28도까지 올라서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교차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2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군데이버스 회장 양진옥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10명 중 7명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놀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놀이를 하면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법, 배려하는 법, 갈등 푸는 법과 같은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세상을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Nea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월요일보다 조금씩 덜 밀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용산 일대만 밀리는 곳이 있어서 평소 월요일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으로 3차로에 사고 나면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이 30분 정도 걸리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후로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많이 밀리진 않는데 올림픽대로는 강동대교에서 청담까지, 강변북로는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로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신월에서 여의도까지는 이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경인고속도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지체고 인천 쪽도 서운에서 부평까지 어렵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비교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4, 3,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1833-2525 포스코 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 전후로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일정 시점에 만날 것이라면서 나는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한 언론의 보도에 불과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친서를 보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반년 가까이 계속된 소강 상태에 금이 가는 소리들입니다. 차제에 훈풍을 열풍으로 데워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인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그 데드라인을 연말이라고 못 박은 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치르려면 도이든 모이든 연내의 뭔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낡은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맞는 연말이 되기 위해서는 열풍을 일으켜야 하고, 우리는 기꺼이 열풍을 일으키는 분노가 되어야만 합니다. 김종배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죠. 지난주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 짚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인데요. 지난주에 한일 갈등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소를 잘 쓰셨고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네. 자, 먼저 일본 다녀오신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아, 예, 지난주에 일본 변호사분들, 또 국회의원, 산업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일본의 무역 도발의 그 바닥에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일본은 자꾸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혹시 일본의 어떤 침략 전쟁기의 인권 문제라는 그런 본래의 성격, 본래의 프레임을 일본 변호사들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구치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이제 이달에 서울을 방문한다. 세계 변호사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이 침략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자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라는 그런 원칙, 원칙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네. 같이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을 위한 어떤 상호 대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뭔가 좀 그 소득이라고 할까 의견 접근은 좀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첫 발을 뗀 거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일본이나 한국의 다 변호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법정 대표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본 침략기의 인권 문제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왔고요. 그래요? 네, 기구치 회장이 이제 한국을 방한을 할 때 이찬희 대한변호사 회장과 또 회의를 하고 이후에 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본 변호사 연합회? 네. 변호사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변호사회와 같은 성격이고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아무튼 그렇게 목소리를 내준다면 뭐 우리로서는 뭐 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대화,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문제라는 점들을 좀 더 국제사회에 좀 더 분명하게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첫 발을 뺐으니까 이것이 이제 또 일본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또 현안들 좀 하나하나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 시선진선 검색을 하시면 송기호 변호사와 화면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와서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미 예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번 주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고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할 때 또 되게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우리는 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이렇게 되는데, 일본이 아주 아파할 품목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들은 비교적 다른 곳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만이 수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반도체라든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 현재 일본의 무역 도발 문제를 풀어가는 또 대안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 중소기업이 좀 부담을 많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경우는 이제 일본과는 좀 다른 제도인데요. 이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준수, 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면은 한국에게 어떤 포괄 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리패스, 그렇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비백색 국가이잖아요. 근데 비백색 국가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그걸 이제 CP라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약 한 1,500여 개 정도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백색 국가인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포괄 허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경우는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경우는 그와 동일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AAA,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한해서 그런 품목들 포괄 허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요. 그럼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기업이 많지가 않나요?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거의 뭐 예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의, 그러니까 일정 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추면은 포괄 허가를 해주는 그러면 그런 제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 문제는 트리플 A 등급을 받지 않은
거의 모든 기업이 그렇죠. 일본에 수출할 때는 건건이 우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 더욱이 이제 이 무역 도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재 기술의 어떤 우리 중소기업과의 상생 그런 이제 자립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이 인권 문제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또 WTO 제소와 함께 일본의 이 무역 보복 무역 도발을 해결해 나간다. 네. 저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즉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해야 네. 또 우리가 기술 이 생태계를 자립하는 그런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그 아주 유효하고 좋은 어떤 대책이냐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제외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피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아직은 이게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가 예. 아직은 네네. 불과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우리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일본이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 또 아직까지는 이 11개 기업의 사실상 뭐 거의 99% 우리 기업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수출 규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준비를 돌아가면서 그걸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